222년 역사의 스위스 PB 전문은행 롬바우디의 2020년 하반기 멀티에셋 투자 아이디어 10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유지할 것. 팬데믹으로 인한 하락 이후 보여준 급격한 주식시장의 회복은 주식 투자에 대한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참고로 상위 전 세계 1%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들을 멀티에셋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프라이빗 뱅킹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잘하는 하우스 중에 하나예요. 3월달에 급락장에서 대부분의 고객들이 어떤 실수를 범했냐면, 주식시장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을 전부 다 제로로 만들고 손절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더 이상 추가로 하락했으면 그 위험에 대한 대비는 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지금같이 3월달에 바닥을 찍고 급격하게 지금 거의 고점으로 거의 다 회복한 상황에서는 이미 현금화를 했기 때문에 그 리커버리를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오류를 범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어떠한 이런 금융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주식시장의 비중을 전부 다 줄이는 것은 굉장히 기회비용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급락장에서도 오히려 본인이 생각했던 6대4, 5대5, 4대6 주식과 채권 간의 어떤 비중을 타겟을 가지고 있었으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오히려 주식이 싸졌을 경우에는 채권을 팔고 현금을 팔고 주식을 사는 그런 저가 매수 전략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했다. 그런 걸 다시 일깨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회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도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충분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충분한 비중은 물론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대4냐 5대5냐 4대6이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오히려 주식 비중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아졌다. 그러면은 이제 줄여야 되는 거고, 여전히 자기의 타겟 S 얼로케이션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적었다. 그러면 다시 오히려 주식을 사는 그런 연기금스러운 전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락장에 대비한 자산들도 편입할 것. 자, 지금 사실 참고로 말씀드렸다시피 멀티에셋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염병 이슈가 전혀 100% 해소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포트폴리오에는 앞으로도 하반기에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 그게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 미국 대선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 갑자기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거나 이런 예기치 않은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본에서 지진이 난다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어떤 보험적인 측면에서 이런 하락장에서 보호해주신 투자 자산을 반드시 투자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US 달러를 기본 어떤 그 평가 통화로 사용하지 않은 달러로 투자한 산 이외에, 그럼 어떻게 보면 한국 투자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최근에 여기서 뭐 했냐면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린 거예요. 이거는 미국 국채가 가격 앞으로 올라갈 것, 혹은 수익률이 좋아서, 한마디로 이자 수익률이 좋아서 그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험의 의미를 들고 있는 거죠. 미국 국채가 위험자산이랑은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고, 또한 금도 괜찮다 이거죠. 일본은 금을 매수하는 것도 괜찮고, 또 재밌는 거는 일본 엔화에 대한 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재밌는 건 역사적으로 그 한국이라든지 이런 그 이머징 자산에 주식시장에 랠리가 일어나면 엔화는 약세로 가고요. 하락장이 나오게 되면 엔화는 강세로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기축통화로서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엔화를 차입해가지고 위험자산에 투자했던 그 억에 대한 마진콜이 들어와가지고 엔화가 갑자기 급격하게 절상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팔아야 된다. 근데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아리까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주식을 줄이기 싫으면 오히려 현금의 일부를 엔화를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탠다드인데, 시장의 변동성이 낮을 때 옵션 가격이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에 대한 풋옵션을 저가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투자 등급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오타가 있네요.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채권은 여전히 견조한 수익률을 보여줄 것이라는 거죠. 지금 굉장히 저성장이고 저금리 추정하는 환경인데, 여기서 유의할 거는 국채들의 비교해서입니다. 국채들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앙은행들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국채들을 그 매입하는 양적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거기에 비하면 투자 등급 채권이 ETF 같은 경우에 미국에 상장되는 AQD 이런 거 있죠. 여전히 투자 수익률이 그래도 그 이자 수익이 한 2%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들 어떤 건 유럽 국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이기도 하고, 달러 국채도 지금 10년물이 0.6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전히 투자 등급 채권은 2%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준다 이거죠.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 등급 채권의 일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보완해줄 만한 하이드 채권도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데 굉장히 이건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하이드 채권은 이제 부동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미 적정 가치, 페어 밸류, 한마디로 급락장 대비 어느 정도 적정 가치 이미 회복했던 투자등급 채권 시장은 여기서 만약에 채권 가격이 더 상승할 수도 있지만 그 상승의 폭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되는 거죠. 남은 거는 이자 수익밖에 없는 거죠. 채권의 수익은 참고로 토탈 리턴이라 그래가지고 채권의 가격 상승분 플러스 그동안 받았던 이자 수익을 합쳐가지고 토탈 리턴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은 그 채권 가격 상승분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드 캐리 전략의 일환으로 일드 캐리라는 거는 적은 그 이자 비용으로 차입을 해서 고금리 주는 채권이라든지 뭐 자산에 투자해서 그 스프레드를 먹는 전략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관점을 봤을 때 고수익 채권을 투자하는 것도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도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지분 섹터들 운송, 리테일, 레저, 미국 에너지 산업 섹터에 관해서는 상당히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디폴트 사이클에 대한 위험은 고수익 채권 가격에 대부분 선반영되었다.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디폴트 사이클이라는 거는 이런 금융의 공황적인 위기가 오게 되면 그 흔히 말하는 부도나는 회사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거가 앞으로 이제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이게 굉장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블랙스톤 자료에 보면 공황 상태가 오면 보통 한 20개월 정도가 이제 그 디폴트 레이트 쭉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3월 달에 코로나로 인한 그 급락장이 왔으니까 지금 불과 뭐 한 4개월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럼 앞으로 한 16개월 정도가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속 앞으로 이제 부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제 채권 투자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고수익 채권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거에 대한 그 최악의 경우가 상당히 선반영되었다. 스프레드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굉장히 셀렉티브하게 몇 가지 어떤 섹터에 관해서는 이제 고수익 채권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다. 그런 전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국채라든지 그 투자등급의 채권의 그 이자 수익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주식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하이드 채권이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좀 덜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분산 차원도 괜찮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이나 멕시코와 같은 아시아 이외의 그 신흥국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국가들은 여전히 그 유가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전염병에 의한 피해를 통제를 좀 못하고 있거든요.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 세계 무역이 지금 침체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은 이제 무역이 안 되고 커머디티 가격이 낮아지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앞으로 더 어려워질 하락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 있는 채권을 투자한다 그러면 투자 등급 바로 밑에 BB 등급 채권을 선호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싱글 B 채권도 일부 투자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주식 중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성을 갖춘 헬스케어하고 IT 주식에만 집중할 것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은 상반기에 굉장히 주식시장에 랠리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아무래도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T하고 헬스케어 같은 섹터는 지속적인 장기 성장성이 있고 무엇보다 밸런스시트이 굉장히 건강하다, 튼튼하다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주식 비중을 만약에 유지해야 된다면 아마 이런 섹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게 괜찮다는 거고 또 이제 주정부 미국의 이제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이제 나올 텐데 그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유틸리티 기업들도 상당히 볼만하다. 플러스 그리고 이번에 보건안전 위협 때문에 의료 인프라에 대한 그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잖아요. 해외에 나가 있던 어떤 그 의료 인프라 시설 그리고 기업들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미국으로 다시 리쇼어링 하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의료 인프라 및 치료에 관한 정부들의 지출이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가 될 만한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전염병을 추적하고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 눈여겨볼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앞으로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니까 인터넷 시설 설계하고 보완하는 어떤 뭐 클라우딩이 될 수도 있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 여섯 번째는 이머징 시장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남미 나라들보다는 아시아 국가들을 선호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커머디티 가격도 떨어졌고 한마디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게 굉장히 무역이 침체가 되니까 아무래도 어렵고 그리고 아무래도 금융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덜 효과적인 어떤 재정 부양 정책을 썼고 그리고 이제 인도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여기 전염병에 대한 어떤 피해 규모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건 안전 위협을 잘 핸들링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시장 이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비슷한 전염병을 겪었거든요. 그런 쪽은 아직도 많은 매력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쪽은 이제 경제 활동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막대한 재정 부양 정책했고 인프라 지출로 인해 산업 활동이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GDP에서 내수 소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나라들 중에서는 특별히 내수 소비에 관련된 주식들 이런 쪽은 이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 일곱 번째는 이제 변동성이 높은 앞으로 이 시장에서는 실물자산이라 하는 거 여긴 부동산, 뭐 프라이빗 에쿼티, 뭐 인프라 투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에 넣었을 때 상당히 안정성을 높여준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 변동성을 봤을 때요. 그래서 프라이빗 에쿼티 지금 한국 같은 경우 나와 있는 뭐 그런 사모펀드는 지금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의 레벨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상위 1% 안 되는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블랙스톤 아니면 KKR, 칼라이 뭐 요 정도 급의 탑티어 프라이빗 에쿼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사모펀드라든지 부동산 인프라 같은 실물 자산은 분산 투자 측면에서 굉장히 괜찮다. 부동산 중에서는 아무래도 코어 완전히 우량한 그 레지던셜 프로퍼티와 물류 관련 부동산이 눈에 띄고 그리고 요거 여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유럽 손님들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유로나 스위스로 그 운영되는 포트폴리오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이제 선진 유럽 국가들 부동산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싸진 않지만 그럼에도 아직 그 큰 버블은 아니라고 여기선 판단합니다. 저는 사실 100% 동의는 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리츠 같은 경우나 부동산 관련 주식은 이제 스위스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회복이 됐는데 유럽 부동산은 아직도 그 순자산 가치가 하락할 여인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봐서 그런지 아직 레가드죠 한마디로 회복이 좀 더딘데 이쪽은 지금 볼만한 것들이 좀 있다 생각하는 것 같고 유럽 투자하는 사람 관점 봤을 땐 당연히 미국 시장 리츠 볼만하고 거기에서 특히 데이터 센터 제가 예전에 에퀴닉스 분석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과 같은 그 저성장 저금리 투자 환경에서는 인프라 관련 자산들도 인플레이션 해칭용으로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라든지 이런 관점에 봤을 때 프라이빗 에쿼티 사실 일반 개인은 여기에 사실 그 투자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여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고액 자산가들은 액세스가 가능한 투자니까 이런 것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덟 번째는 참 놀랍게도 달러 약세를 전망합니다. 원래 이 하우스가 사실 좀 불리시해요. 불리시하고 이번에 전염병 이게 오기 전에도 달러에 대해서 약세를 전망했었는데 그게 보기 좋게 틀렸죠. 왜냐하면 갑자기 팬데믹의 상황이 되고 그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또 미국 기술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달러가 강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챌린지를 많이 받았어요. 이 하우스가.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이 많이 회복되고 있고 달러 가격을 지지했던 그 불확실성 리스크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됨에 따라서 기존의 달러 약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달러 약세를 얘기한다는 거는 그 원화 대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달러 바스켓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다른 커런시 대비 이제 달러가 약해진다는 건데 그래서 흔히 말하는 G10 통화라고 해요. G10 커런시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G10 커런시는 통화 가치가 상승이 될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유로화랑 일본 엔화, 호주 달러는 연말쯤에 지금보다는 달러 대비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G10 통화는 참고로 미 달러가 들어가고요. 유로, 파운드, 엔화,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그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노르웨이 크로네, 스웨덴 크로네 요 10개를 얘기합니다. 원화는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신에서 얘기하는 달러 약세 전망을 원화 대비 달러가 약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달러 약세는 어디까지 이 G10 커런시를 보통 기준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홉 번째는 롤러코스터와 같이 높은 변동성을 보인 파운드화입니다. 파운드화에 대한 투자를 혹시라도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엇보다도 이 팬데믹 관련해서 통제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에 대한 투자는 매우 조심하고 있다. 매우 조심하고 있다. 지금 뭐 EU하고 여러 가지 기본 협약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나마 파운드가 지금 어느 정도 가치를 보존하고 있는데 지지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연말 또 되면 또 노딜 브렉시트 얘기가 나오면 이게 또 금융시장에 이제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고 파운드화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다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파운드화가 장기적으로 만약에 다시 가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더 좋아지기 전에 일단 더 나빠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파운드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이제 홍콩 사람들도 뭐 영국에 이민을 간다고 해서 뭐 부동산 수요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섣불리 지금 영국에다 집을 산다거나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10번째는 이제 달러 대비 강해질 만한 이머징
국가 통화들이 있으니 잘 선별해서 볼 것이라는 겁니다. 이머징 시장은 올해 에너지 가격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그 리스크 요인이 어느 정도 통화 가치에 이미 적정히 잘 반영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는 바이러스가 여전히 많은 이머징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통화 투자는 전반적으로 매우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머징 국가에 이제 투자를 한다면 어떤 국가들을 투자를 해야 되냐면 국가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GDP 대비 그 적정한 어떤 국제 무역 수지를 가지고 있으며 유로존이 앞으로 이제 좀 회복을 하고 있죠. 그래도 전염병을 이제 잘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제일 먼저 회복을 했고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만한 나라들만 투자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럽의 그 성장을 수혜를 받을 만한 쪽은 이제 아무래도 생산 기지가 있는 체코 크로네나 이스라엘의 이제 셰켈, 이머징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인도네시아 루피아, 원화, 그리고 대만 달러, 칠레 페소가 있습니다. 100% 제가 동의는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선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원화가 정말 강세로 전망을 한다. 이 하우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JP모건이나 뭐 다른 글로벌 은행에서 전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 외국인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반면에 이제 재정 및 국제 수지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터키 리라, 남아프리카 랜드와 브라질 레아라, 콜롬비아 페소 이런 쪽은 이제 얼씬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 투자라도 안 할 거예요, 아마 한국 분들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아예 없애지 말고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해야 된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장에 대비한 자산들도 지금 저가일 때 매수하는 전략 괜찮다. 세 번째, 국채 대비 투자 등급 채권은 여전히 견조한 수익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니까 만약에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국채 어떤 가버먼트 본드보다는 투자 등급 회사채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이제 투자 등급 채권만 가지고는 이자 수익이 적잖아요.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금리가 매력적인 고금리 회사채를 굉장히 선별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성장성을 갖춘 주식 중에서는 헬스케어와 IT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여섯 번째는 이머징 국가 안에 만약에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뭐 중남미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아시아 주식을 좀 선호를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일곱 번째는 변동성이 높은 시장에서는 프라이빗 에쿼티 그리고 아까 말한 부동산 그리고 인프라 투자 이런 거에 대한 그 관심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덟 번째는 달러 약세, G10 커런시에 대해서요 전망이 되고요. 아홉 번째는 롤러코스터와 같이 계속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파운드나 영국 자산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열 번째는 달러 대비 강해질 만한 이머징 국가 통화들을 그중에서 잘 선별하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관련된 그 자산을 편입한다거나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 하우스의 뷰고요. 이건 뭐 해석은 각자 나름이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